뭐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할까요? 그냥 지난주에 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크게 세 단계, 세 가지 과정으로 정돼 있습니다. 물론 뭐 창업 과정이니까 창업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지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일단 트렌드. 뭐 그 전에 이 과정은 주로 이제 혁신 기술, 뭐 혁신 기술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잘 아는 것들. 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나 기술로 사업화, 창업이니까 스타트업이니까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네, 무엇 때문에 여기 이 과목을 수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타트업이라는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또는 창업을 할 생각이어서 또는 이제 나도 언제까지 그 회사를 계속 다니겠어. 나를 위한 회사는 언젠간 내가 할 거니까 미래를 위해서 한번 들어본다든지. 어쨌든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내외 스타트업 사례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 중심으로 이제 앞부분을 얘기할 건데 사실 처음에 제가 이거 시작할 때 5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학부생 기술창업 융합전공이라는 게 있는데 고대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술창업 융합전공은 실제로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듣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이거 들을 때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이 앞부분을 좀 많이 좀 시간을 할애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내면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외 지금 스타트업 사례나 트렌드 이런 거를 얘기하면 다 지나간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은 스타트업도 사실 계속 변합니다. CB인사이트에서 매 분기마다 유니콘 기업을 발표하는데 계속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 정도만 좀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두 번째 단계가 핵심입니다. 24단계 창업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제 MIT의 빌 올렉 교수님이 창시를 한 겁니다. 이 방법론이죠. 창업을 어떻게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아이디어가 또 아이템이 되겠죠. 아이템이 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될지 그거를 MVP 전 단계까지 쭉 준비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24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그 4단계가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실제 그 빌 교수님이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해서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그때 만든 그 방법론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10년이 넘죠. 10년이 MIT에서 직접 MIT의 이제 창업자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계속해서 매 학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스타트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예 10년, 지금 벌써 한 13년, 14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온 지도. 그게 이제 번역서도 있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24단계가 나오는데, 사실 거기 있는 사례들은 되게 오래된 사례들이겠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보면, 이런 걸 왜 사례로 넣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14년 전, 15년 전, 요때 나온 사례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운이 좋아서 또 이제 빌 교수님하고 개인적인 또 커넥션이 좀 있어서 빌 교수님한테 최근 MIT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 그런 것들을 다 전수를 받았어요. 받아서 제가 최근 교환도 받고 빌 교수님이 직접 쓰는 교환도 받고 아주 싹 다 주더라고. 내가 이제 한국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이 과정입니다. 5년 전에. 학부 과정으로 했다가 이제 딥테크가 아무래도 중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공과대학원 같은 데서도 필요한 아무래도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오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이 바로 24단계 창업 프로그램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엔트러프로너십,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데 스타트업, 기업가 정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너무나 많은 또 학자들이나 뭐 연구자들이 얘기를 해요. 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 엔티프레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뭐 엔티프레졸 지난주에 뭐 나오신 분 누가 읽으셨다 그랬죠?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얘기한 이 엔티프레졸 사상, 요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업가 정신에 굉장히 특히 스타트업의 엔트러프로너십에 굉장히 맞는 그러한 것 같다 생각해서 마지막에 마지막 2주 정도는 그 엔티프레졸 관련한 것만 할 겁니다. 주로 제 강의로만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 2주는. 네, 그렇게 크게 3가지 단계로 되어 있고요. 본 과정은 이론 과정 아니에요. 예, 뭐 스타트업에 대해서 스타트업에 특별한 이론이 있는 것, 이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론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액티브 팀 플레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거는 액션이 요구가 돼요. 많은 또 액션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매 단계 스타트업이 진짜 그 팀이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은 다음 주에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구성이 되면은 실제 그 한 팀이 하나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맛이라도 좀 볼 수 있도록 물론 24단계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세세하게 다 할 시간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실제 액션은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요구를 했고요. 학부는 더 심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학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했어요.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저하고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저는 좀 빡세게 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되게 좀 MIT에서 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빡세게 제가 이제 요구를 했는데 대학원 과정은 이제 갈수록 제가 조금씩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액션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액션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welcome to give any comment. 이거 사실 빌 교수님한테 저한테 준 거예요. 그 교환에 있는 건데 저도 동의해요. 어떤 코멘트 다 좋습니다. 스타트업 비즈니스는요. 여러분 비즈니스 배우러 왔잖아요. 공대 학생들 저도 이제 사실은 이따가 제 프로파일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전자공학과를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쪽을 했지만 비즈니스 쪽은 사실은 답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커멘트든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포커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스텝 1부터 커스터머 포커스로 갈 겁니다. 네. 많은 스타트업이요. 가장 크게 오류를 하는 게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요. 그 첫 번째 단추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제품으로 먼저 승부를 걸라고 해요. 제품 만드는데 급급한 스타트업. 실제적으로는 고객을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커스터머 포커스. 그래서 커스터머들을 찾아서 각 스타트업은 커스터머를 찾아서 인터뷰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 과정이에요. 그리고 밸런스.
여기도 이제 공과대 중심으로 지금 이제 많이 오셨는데, MIT도 마찬가지겠죠. MIT도 대부분 이제 공대 학생들, 뭐 이공계 학생들이 이제 그 사실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밸런스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너무 기술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기술 쪽으로만 오리엔티드가 돼가지고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뭐 마케팅, 뭐 파이낸스 뭐 이런 부분들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이건 얘기했고요. 레퍼런스는 뭐 사실 더 있는데 그냥 뭐 이게 바로 그 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빌 교수님이 이제 쓴 책. 꽤 이거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누가 갖고 계세요? 아무도 안 갖고 계세요?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으면 저게 좀 오래돼서 사례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메소덜러지를 갖다가 그대로 쉽게 잘 녹여놨어요. 그리고 제 강의가 다 이 책 기반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 권 정도는 사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읽어보기를 저는 강추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익스텐디드 버전이 나왔어요. 익스텐디드 버전이 나왔는데, 근데 그게 아직 번역은 안 됐어요. 익스텐디드 버전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지금 강의안 속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익스텐디드 된 거. 그래서 뭐 여러분 뭐 굳이, 이건 또 번역이 된 거고, 번역도 잘 됐어요. 뭐 그냥 이것만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 빌 교수님 본인 MIT 마틴 트러스트 기업가정신센터의 소장이고, MIT 슬론 대학원의 이제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 디시전 다이나믹스하고 센스 오브 테크놀로지. 특히 센스 오브 테크놀로지스는 창업을 해가지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00대 기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시킨 기업인데, 그 센서블 테크놀로지의 사례들이 이제 제 강의에는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나와요. 첫 스텝부터. 그리고 제 강의안, 그리고 이제 저는 강의안을, 제가 갖고 있는 티칭, 여러분 이제 이거부터 이제 제가 다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현희 반장이시거든요. 전현희 반장께서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우리 조교까지 합쳐서 우리 카톡 그룹방 하나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가 또 어떤 분들은 미리 받아서 이제 강의 들을 때 노트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강의하는 날이나 강의하기 전날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 교환이나 그런 내용들은 아마 우리나라 어디 가서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왜? 제가 MIT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이 강의안으로 만든 거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또 제 강의안에 제가 하겠지만, 많이는 못하지만, 이제 MIT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했던 사례들, MIT 스타트업들이 했던 사례들을 또 가지고도 또 제가, 같이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괜찮은 게 될 것 같아요. 엔티프로저 책이고요. 이게 실제로 이북으로 보셨다고 하던데, 저는 실제 책으로 봤는데, 번역서든 원래 원서든 간에 700페이지가 넘어요. 저 책. 저도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제가 읽고 어쨌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엔트러프런십을 한 거고요. 평가는 그래서 저는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 대신에 이제 여러분 이제 팀 발표 위주로 갈 거고요. 그게 바로 수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과제가 아마도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수시 과제 60%, 기말 과제 30%, 참여도 10%, 출석이겠죠? 출석이 10%라고 너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경험으로 봐가지고는 앞에 수시 과제들 이제 팀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크게 이제 그 편차가 없어요. 이제까지 다들 잘 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편차는 없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1점이 깎여버리면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는 절대 평가긴 하지만 제 기준이 있어요. 절대 기준이. 그 절대 기준에 맞춰서 제가 이제 그레이드를 드릴 건데요. 뭐 수업 잘 안 빠지고 그 다음에 팀 과제 해서 잘 발표하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 다 A를 받게 될 것이고 A냐 A 플러스냐는 이제 아무래도 팀 과제나 이걸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A 플러스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이 뭐 또 대학원이실에서 뭐 학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래도 좀 중요하잖아요. 평생 따라다니는 건데.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가게 되면 예전에 C 플러스 받은 학생들도 있어요. 고대에서 그 학부생인데 대학원생은 없었고. 어쨌든 평가 방법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유 있는 결석은 출석을 인정합니다. 특히 뭐 학회를 가거나 뭐 혹시 뭐 미팅이 있거나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뭐 직장에서 일이 또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그런 이유 있는 아프시거나 이유 있는 거는 미리 대신에 사전 승인입니다. 저한테 미리 승인, 수업 시간 전에 저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출석으로 인정할 겁니다. 사후 승인은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오늘 카톡방 만들어주면 제 카톡 알 거 아니에요. 카톡으로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어떠했다. 네. 뭐 놀러 가거나 뭐 어디 뭐 여행 뭐 이런 것 때문에 간다 그러면 그건 또 제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팀별 과제물은 실시간 발표 전이, 그러니까 금요일이니까 오늘이 토요일 날 목요일 날 자정까지 꼭 저한테 제출을 해야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팀 다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제가 이메일 이따가 다 가르쳐 드릴 텐데, 뭐 제 이메일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세이 과제, 아까 이제 에세이 과제 있었죠. 그 얘기를 안 했네. 에세이 과제가 30%가 있거든요. 에세이 과제가 30%가 있는데, 에세이 과제는 엔티프라이즈 엔트러프러너십 강의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분 의견을 적어주시면 돼요. A4 용지에. 단, 챗GPT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요즘에 뭐 보니까 뭐 전부, 뭐 제가 썩 잘 이렇게 곤란해지는 않지만 딱 보여요.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의견 묻고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다 30%를 다 드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후 별도 공지할 거고요. 출석은 제가 그냥 파악할게요. 제가 출석부 부르면서 여러분 얼굴 좀 익힐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지각이나 출석 후 잠적, 지각은 뭐 어떻게 이유 있는 지각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예전에 출석 후 대학원생이 잠적한 학생들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뭐 저한테 얘기하고 가세요. 어딜 가든지. 뭐 중간에 쉬는 시간에 빠져가지고 안 오더라고요. 제 핸드폰 번호 카카오톡 이고요.
네, 저는 뭐 전자공학과, 이게 졸업연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예. 그, 전자공학과, 그리고 공학 석사까지 하고, MBA 하고, 네, 박사 한 겁니다. 현재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AI 연구소의 산학협력 교수로 있다가 일단 창업 쪽으로 좀 집중하려고 일단 그쪽은 이제 안 하고 지금은 이제 창업 강의 지금 이거 현재 하고 있고, 강서대에서 이제 유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저것도 가만히 있어봐. 글로벌 경영학과인데, 글로벌 경영학과 초빙 교수로 지금 있어서 거기서 이제 금요일마다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다 창업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스타트업 커뮤니티, CIC라는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 4년째 지금 주로 이제 저 수업을 들었던 제자들, 창업한 제자들하고 같이 만든 그 CIC라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 매달 같이 멘토링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 센터, 이런 활동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고대에 학교로 온 거는 2020년도에 왔고요. 그 전에는 산업체에 있었어요. 제 첫 직장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석사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개발연구원, 예전에 소프트웨어 개발연구원으로 이제 개발 한 6년, 7년 했죠. 네. 그리고 LG전자에서 비즈니스 쪽으로 옮겨서 해외 사업 하다가 뭐 노키아, 오라클에서 이제 본부장 좀 했었고요. 한 6년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 그 한국 지사에서 사장을 한 2번 하고 학교로 오게 된 겁니다. 제 책이고요. 이쪽은 2개는 단독 저자. 그러니까 왜 다양성이냐 그러는데 사실 제가 박사 학위를 다이버시티 쪽으로 받았거든요. 국제 경영의 다이버시티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좀 해보려고 이제 다양성 관련된 책을 좀 썼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대에서 하는 다양성 어워드 할 때 제가 총장상도 받았고요. 어쨌든 뭐 제 브런치에 제 칼럼들 있고요. 무크에 제 강좌가 한 2개 정도 돌아가고 있고, 교수개발원 오늘 또 촬영하고 있지만은 이제 제가 한 뭐 스타트업 관련된 것들도 많이 좀 찍었고 있습니다. 휴넷 CEO에도 하고 있고. 자, 여기까지가 제 과정 소개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과정 소개에 대한 질문. 오늘 뭐 지난주에 들었던 학생들은 뭐 없어요? 클리어 합니까? 네. 계속 가죠, 뭐. 중간에 한 번 정도 쉬고, 보통 한 8시? 전후로 저는 끝낼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과제를 막 좀 엉망으로 해오거나 그런 제 피드백이 많아지겠죠? 그럼 막 계속 길어질 수도 있어요. 과제 잘 해오시면 빨리빨리 끝나고요. 가볍게 좀 시작하죠? 투자자가 알아야 될 3가지 진실. 창업 얘기하는데 뭐엔 갑자기 주식 얘기가 나오고 투자자가 나오고. 이게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한 겁니다. 사실 이게 유튜브의 연금 박사인 이영주 CFP가 이제 얘기한 내용을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그러니까 일단 주식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주식하는 것 같고, 코인 하는 분,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재테크에는?
네. 아니, 안 하세요? 그냥 저축하세요? 네.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진실이 있거든요. 아주 진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원숭이와 바나나 얘기거든요. 원숭이와 바나나. 이쪽 세상에서 원숭이 10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원숭이 10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루틴하게 이제 쭉쭉 살다가 어느 날 한 마리가 야, 저쪽 끝에 나 한번 좀 가고 싶어. 딱 그러는 거야. 난 거기 좀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야, 옆에서 뭐 말리죠. 야, 가면 안 돼. 길이 아닌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 절대 가면 안 돼. 위험해. 가지 마. 그렇지만은, 난 꼭 가야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웬놈의 바나나들이 막 온갖 횡재를 한 거죠. 와, 정말 여기 오니까 정말 신세계네. 그래서 시껏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친구들 부르는 거지. 야! 이쪽에 왔더니 바나나가 너무 많아. 야, 니네 좋아하는 모든 게 다 있어. 어떻게 됐겠어요? 그쪽으로 오르르 몰려가죠. 오르르 몰려가면 어떻게 돼요? 지렛대가. 밑으로 쭉 내려가죠.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마침 친구들이 막 몰려갈 때 안 간 친구가 하나 있었어. 조느라고. 안 간 친구가 하나 있었어.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이렇게 됐어요. 얘가 또 횡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바나나와 원숭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거 뭐야, 이거. 뭐 어째되는 거야. 근데, 요 간단한 요 원숭이와 바나나 이야기 속에 투자자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씩 좀 여러분이 좀 보면, 저기에 뭐가 있고, 저 내용이 어떤 게 있길래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성공하는 사람이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하나는 누굴까요? 네, 먼저 간 사람. 흔히 얘기하는 개척자라는 사람이죠. 그죠? 파이어니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또 누구예요? 졸고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졸고 있는, 그건 재밌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꾸준한 자. 한 길, 자기 길로만 그냥 꾸준하게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나오죠. 예. 이런 사람은 유행을 쫓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에요. 지난 30년간 삼성전자 주식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아, 그래요? 여러분, IMF를 여러분 부모님이 겪으셨죠? 여러분 어렸을 때 대부분 겪었을 것 같아서 아시는 분은 있을 것 같은데, IMF 때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 29,000원에 받았어요. 우리 사주로. 101주인가 105주인가 지금 기억에. 아시다시피 29,000원이 지금 지금 5만 얼마인데 7만 얼마인데 29,000원 별거 아니죠. 지금 있는 게 50배 뭐라 그러지? 액면 분할한 거잖아요. 50배를 액면 분할한 거예요. 그때 29,000원짜리가. 나중에 액면 분할할 때가 한 몇백만 원 됐었죠. 한 300~400만 원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액면 분할을 50배로 쪼개서 된 게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얘기죠. 그때 29,000원짜리 그냥 100주 그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삼성전자 주식이 몇 주냐면요. 100주만 갖고 있었어도 50배니까 5만 주가 되네. 야. 아니 5천 주가 되나? 5천 주가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30년간 삼성전자 주식이 내가 알기로는 얼마가 올랐다 그러더라? 에이, 노트가 안 나오네. 아마존 주식
아마존 주식은요, 1997년도에 여러분이 1000불 투자했으면, 1000불 투자했으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가로 160만 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면 성공한 사람 두 가지 유형. 자, 개척자, 그리고 꾸준한 자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누구예요? 뒷북만 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수죠. 뒷북 치는 사람들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선구자하고 꾸준한 자 중에서 누가 더 힘들까요? 누가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선구자가 더 힘들 것 같아. 흔들어 보세요. 자, 그럼 꾸준한 자가 더 힘들어. 반장은, 반반이네. 반장은 어느 쪽이세요? 왜? 둘 다 힘들거든. 아니,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들죠. 예. 어쨌거나. 성공하려면 먼저 앞서가거나, 자, 투자자가 아래 세 가지 진실. 성공하려면 먼저 앞서가거나 아니면 한 길을 꾸준히 가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자, 우리 8마리 뒷북치는 원숭이들이 있었죠. 실제적으로 그 원숭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군중이라고 합니다. 군중. 그 군중의 사전적 정의는요, 공통된 규범이나 조직성 없이 우연히 조직된 일시적 집합체래요. 규칙이나 기준 없이 유행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많잖아요. 요즘 수익률 뭐가 좋아요? 많이 물어보죠. 막 돌아다니면서. 그거 찾으러 막 돈까지 내면서 가가지고 막 어디 가서 강의 듣고 수익률 좋은 종목은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주식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예측보다는 좀, 글쎄요. 저도 주식하지만, 어쨌든, 그런 군중은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군중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필요해요. 예, 누구한테? 누구를 위해서? 개척자와 꾸준한 자를 위해서. 그림에서 이제 군중이 눌러주기 때문에 선구자나 꾸준한 자들은 이제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군중이라고 하는 8마리의 원숭이는 열심히 노력해서 남 퍼주는 역할을 하는. 네, 여러분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투자 시장도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네. S전자라고 저는 그냥 했는데 S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근데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투자도 그렇고 우리 스타트업도 그렇고 엔터프레너십도 그렇고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만의 철학. 철학이 확실하다면 언제든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눈치만 보고 관망하다가 남들 따라서 주식 사고 파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군중이 되는 길이에요.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래서 군중은 뭐 이분은 좀 심하게 얘기를 하던데요. 군중은 지금 사도 실패, 안 사도 실패, 세상 뭘 해도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결국 뚜렷한 자기 철학을 가져야 되고, 창업자에게 이 철학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투자자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진실의 두 번째는 군중은 타인의 성공의 들러리다. 뭐 맥센스 한가요? 좀 이해가 되나요? 자, 마지막. 내가 투자해서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되게 종목을 잘 골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맞을 수 있어요. 제가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게 정말 얼마만큼 그럴까요?
결국 내가 실력이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림에서 이렇게 바나나와 원숭이에서 봤듯이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반대편 군중이 눌러줬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혼자서는 요즘엔 못합니다. 나중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에 성공했다고 절대 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미래층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투자에 성공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다. 투자에서 실력을 자만하면 다음에 군중이 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 리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와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이걸 건드리게 되네요. 죄송해요. 자꾸 이걸 존 리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필요하면 아마 유튜브 한번 존 리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투자자 간의 세 가지 진실. 세 번째는 성공한 이유는 남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앞서거나 아니면 한 길을 꾸준히 가라. 타인은 군중이 되지 마라라는 거죠. 타인의 성공에 들러리기 때문에. 성공한 이유는 남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투자에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바꿨어요. 창업자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진실. 똑같아요. 성공하려면 앞서거나 묵묵히 자기 길을 가야 된다. 창업이 쉽지는 않아요. 뭐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저런 개척정신, 저는 이제 뭐냐면 해적정신, MIT에서는 해적정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나중에 뭐 또 계속 나오겠지만 그 정도 해적이라는 게 이제 뭐 남을 뭐 강도질하고 뭐 이런 해적이 이런 범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뭐예요? 모험정신이죠. 모험정신. 모험정신이 모험을 즐기거나 모험을 좋아하고 막 이런 모험정신과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행만을 줘주면 남들이 배를 불려줄 뿐이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다 AI 한다고 나도 AI 어떻든 해야 돼. 저는 조금 달라요, 생각이. AI가 대부분 다 적용이 될 수는 있고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뭐 글쎄요, 꼭 그렇게 AI로만 시작해야 될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공한 이유는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MIT 빌 교수님의 교환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코스 뭐냐? 뭐 아이덴티파이하고 오거나이즈하고 빌드하고 economically sustainable한 enterprise product을 배우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우리는 entrepreneurs, 창업가를 배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창업가가 되는 걸 배우는 거다. 창업가가 되려고 하는 거다. 이 코스를 통해서. 그래서 MIT는 지금 정말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뭐 MIT에 나온 사례들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창업가 팀들이 다 직접 하게 되는 거고요. 엔트러프러너십이 뭐냐? 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뭐 어떻게 해석하기도 어려워 이거. 그래서 뉴 벤처고요. 그냥 프로덕이 있고요. 근데 그 프로덕은 밸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죠? 밸류가 있어야 되고 그 economically sustainable 해야 된다. 몇 가지 키워드만 적어놨습니다. 저것만 알면 뭐 대충 그런 얘기겠구나.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거는 저는 뭐 여기는 SM이라고 저는 소상공인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거 차렸을 때 그것도 창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아주 레비뉴나 캐시플로우가 리니어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성공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노베이션 드리븐 포커스거든요. 우리는 혁신 기술을 가지고 뭔가 스타트업을 한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보통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이쪽에 해당합니다. 글로벌 마켓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 용어로는 제이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초창기에는 많이 캐시가 계속해서 캐시를 태워야 됩니다. 초창기에는. 캐시를 막 태우면서 처음에 열심히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캐시를 태우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지나면서 올라가는 게 확 엑스포넨셜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이커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니콘이 되고 투자 또 그러면서 이제 선순환이 돌죠. 투자 받으면 그 투자 받았기 때문에 또 투자를 그 리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또 더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유니콘이 되는 거죠. 쭉. 자, 그럼 혁신은 과연 뭐냐? 혁신은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것도 학자가 얘기한 거고 그 MIT의 에드워드 로버트 교수라는 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교수님이 얘기한 혁신이 제가 생각하기엔 딱 제일 적합하고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그럴싸해요. 자, 볼까요? 혁신은 이노베이션은 발명, 인벤션 곱하기 상업화, 커머셜라이제이션이에요. 발명과 테크놀로지는 같은 건가요? 새로운 기술을 여러분이 발명을 했어. 그게 진짜 발명일까요? 기술은 또 다른 얘기죠. 기술이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발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 스타트업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혁신 기술을 뭔가 갖고 있었다고 이거면은 나는 혁신을 이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나는 결국 성공할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성공 못하죠. 이분이 에드워드 로버트 교수님이 말씀하신 발명품이 바로 그거예요. 테크놀로지에 곱하기 제품화가 된 겁니다, 저게. 그리고 상업화. 그리고 반드시 비즈니스를 거쳐서 상업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화가 발명은 있어도 상업화가 제로면요. 혁신인가요? 혁신이 아니죠. 제로가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는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이 MIT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교수님들이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이공계가 대부분이니까. 네, 기술도 있지만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포지셔닝, 밸류 프로포지션, 뭐 코어 그런 거 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배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실제적으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라오츠가 이제 다 아시는 거죠. Give a man a fish, he will eat for a day. Teach a man to fish, he will eat for life. 라오츠가 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자. 네, 라오츠. 노자가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업이 현대 영웅이라고 이제 보통 빌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영웅이 아니죠. 우리는 창업한다 그러면 뭐래요? 이제 뭐 다 반대하죠, 부모님들은.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4천만 개 일자리 5년 미만의 스타트업이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고요. MIT만 해도 지금 더 많아요. 이건 뭐 한 10년 전 얘기긴 하지만 2만 5천 개 이상이 되고요. 스타트업이 나온 게. 매년 900개 스타트업 생성되고 그 MIT 동문 기업에서 나오는 게 총 매출액이 2조 달러 정도 된답니다. 2조 달러면 그때 당시에 세계 11위 국가 규모하고 비슷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서유럽, 뭐 그 북유럽도 마찬가지고 제일 똑똑한 학생은 스타트업을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면 좀 자, my parents won't let me marry you because you are an entrepreneur. 이런 얘기를 빌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뭔가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어떤 그 스타트업의 대표의 여자친구하고 같이 와서 그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남자친구한테. 우리 부모님이 너하고 결혼하지 말래. 왜? 너 창업한대잖아.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기업가 정신. 또 질문을 또 이제 하나 하고 조금만 더 하고, 그러니까 7시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기업가 정신은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가 정신. 타고난 걸까요? 무슨 DNA가 있는 걸까요? 혹시 타고났다. 기업가 정신 타고나야 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없네. 그럼 만들어진다. 가 다수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거 보신 분, 스타트업. 저 미니 시리즈 저기 꽤 오래되긴 했어요. 이게 언제 했더라? 이거 꽤 되긴 했는데, 지금 넷플릭스 가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창업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스타트업 용어들 많이 나와요. 저기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이 아주 재밌게 보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연기도 잘했어요. 남주혁, 뭐 김선호, 그 수지, 누군지 모르겠다. 네. 네 사람이 이제 스타트업을 두고, 이제 김선호가 투자자고, 이제 남주혁이 이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제 삼산텍이라는 저거를 만들어서, 네. 지금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선호가 저기 남주혁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남주혁이 사실 대표거든요. 삼산텍이 이제 있는데, 근데 그 김선호가 투자자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에겐 CEO DNA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를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하세요. 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CEO 정신하고 기업가 정신하고 같은 얘기일까요? 다르죠. 예, 다른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 기업가 정신은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뭐 이건 제 얘기인데, 그 기업가 정신은 태도와 통찰력입니다. 비즈니스를 보는. 그러면 누구든지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CEO는 달라요. 자, 근데 여기 남주혁 이 드라마에서 보는 남주혁 같이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로 개발만 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공대에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창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대신에 본인은 개발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러면 CEO가 아니라 CTO를 해야 되는 거예요. CIO를 하든 그런 쪽으로. 그리고 기업을 이끌면서 기업을 매니지하고 러닝 시키고 오퍼레이션하고 이런 쪽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세일즈 마인드, 마케팅 마인드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CEO로 영입하면 됩니다. 파트너로 같이 가면 돼요. 본인이 설사 개발을 좋아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찾으면서 또 보는 눈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It's more fun to be a pirate than to join Navy.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창기에. 나는 해군에 입대하느니 해적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또 MIT에서 굉장히 지향하는 해적 정신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해적 정신이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전에. 그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 해적이 되는 게 차라리. 해군 안 가? 재미없어. 그래서 MIT 가면 저도 안 가봤는데요. MIT 가서 이제 가서 이렇게 여기 마틴 트러스트 그 기업가정신센터 가면은 가서 보면 이런 배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준대요. 뭐예요?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거. 그리고 MIT에서는 이런 해적 증명서를 MIT의 그 창업 과정을 이제 뭐 이수를 하거나 뭐 잘 이수를 해서 무사히 잘 마쳤을 때 저는 해적 증명서라는 걸 이렇게 딱 박아서 준답니다. 봐요. 진짜 파이레이트 서티피케이션이에요. 재밌죠? 네. 이렇게 창업에 대한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엔 3가지 오해가 있대요. 창업은 혼자서 용감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요즘 창업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고독한 영웅의 시대는 갔고요. 아주 복잡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슈퍼맨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없어요. 예전에 1세대 창업주들, 이병철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나 가능했었어요, 그때. 네. 슈퍼맨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성공 못 합니다. 카리스마가 창업 성공의 키다. 안 되죠. 멀티 세대를 어떻게, 저도 다양성을 공부했지만 세대 다양성 되게 중요하거든요. 멀티 세대, 지금 어디 가서 직장에서도 많이 겪죠. 여러분이 30대든 40대든 보면은 많이 세대에 대한 어떤 그 다른 점을 많이 느낄 겁니다. 소통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카리스마? 어디다 카리스마를 대밀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랬다면 큰일 나죠. 자, 창업적인 특정한 유전자가 존재가 아니라 역할의 유전자가 있어요. 역할의 유전자. 아까 얘기했죠. CEO 아니면 CTO 엔지니어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그냥 오늘은 뭐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스타트업의 3가지 동기라고 있죠. 아이디어가 있을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창업 아이템으로.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기술. 근데 문제는 많은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이 테크놀로지 오리엔티드에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스타트업 드라마 보면은 거기 이제 삼산텍이라는 거기 남주역이 이제 주인공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이제 뭐 세계 최초로 뭔가를 발명을 한 거야, 기술을. 그래가지고 3명이서 아주 좋아가지고 그 3명이 같이 동시 창업을 해서 삼산텍인 거예요. 그래서 3명이 해가지고 딱 해서 김선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 쫙 모았어요. 열심히 설명을 하죠. 한참 막 설명하는 게 전부 다 기술 설명만 하는 거야. 네. 설명 다 하고서 이제 나중에 듣다 못해가지고 이제 거기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기술 다 좋은데 수익 모델은 대체 뭐예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걸 딱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주 전형적인 스타트업들, 기술 오리엔티드된 스타트업들의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열정이 있어도 여러분 저기 창업할 수 있어요. 열정이 있어도. 열정이 있으면 근데 아이디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열정만 있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어. 그래도 돼요. 왜? 어차피 창업 혼자 할 게 아니잖아요. 자기와 전혀 다른 쪽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동업자를 찾아가지고 아이디어 찾아다니면 됩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 대부분은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 아닌 기업가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스티브 샤핀 얘기를 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기업가가 중요하죠. 기업가 정신도 중요하고. 결국 창업은 단체 경기고요. 유연하게 구성이 될 필요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리고 공동 창업이 어쨌든 절대로 단독 창업은 저는 뭐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파트너를 꼭 찾아야 된다. 적어도 한 명은. 여러 명이 돼도 상관없고 괜찮고. 여기까지 뭐 특별히 질문 없죠? 네, 오늘도 좀 네, 없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쭉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트렌드,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뭐 과거에 있었던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키워드, 여전히 유효할 키워드를만 딱 뽑아서 여러분한테 그냥, 왜냐면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아직도 유효하거든. 지금 스타트업. 그런 것들만 중심으로. 왜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이렇게 이게 맞는. 지나가는 멋진 남자, 지나가는 멋진 여자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잖아. 그냥 보는 거야. 아,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정도?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스타트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 거에다가 뼈와 살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가 정신. 물론 뭐 2주 정도 하는 거지만 거기에 기업가 정신은 저는 브레인이라고 생각해요. 브레인을 만드는 작업. 브레인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챕터는 이제 미래 기업의 전령사 유니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쿠팡. 2021년도에 쿠팡 유니콘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유니콘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부터 첫 번째예요. 쿠팡이 사실은. 첫 번째 유니콘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유니콘도 졸업했죠. 그것도 미국에서. 2021년 3월 11일 날 뉴욕 증시 화려한 데뷔를 했어요. 상장 첫날 시총 100조 원을 돌파했답니다. 따상이라고 그러나? 네, 그러죠. 에어비앤비 마찬가지. 저기도 100조 원 첫날 112% 급등했대요. 이것도 2020년인가? 네, 20년. 핀터레스트 2019년에 상장 첫날 28% 상승. 줌이 참 재밌죠. 줌이 2019년도에 상장했거든요. 상장해서 첫날 상승률이 72.2%에서 시총이 159억 불 정도 됐어요. 시총이. 근데 2019년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죠? 코로나가 생겼죠. 그게 20년일 거예요. 2020년. 코로나가 생기면서 줌의 기업 가치가 500억까지 올라갔어요. 500억 불. 그래서 내 최근에 또 이제 500억까지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고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계속해서 줌은 올라갈 것 같고 사실은 줌 지금도 보면은 기업 가치가 상당히 비슷하지 않아요? 줌을 지금도 사용하죠, 여러분. 필요할 때 사용해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했던 것 같아. 뭐 기업에서 뭐 비즈니스 뭐 화상 미팅이나 할 때나 뭐 가끔 사용을 했고 그전에는 그렇게 썩 많이 사용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사용하죠. 지금 보니까 엊그저께 봤더니 딱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하이에서 지금 250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네. 재미난 기업입니다. 자, 유니콘이 뭐냐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이라고 하네요. 네. 상장되면 이제 더 이상 유니콘은 아닌 거죠. 네, 비상장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뭐 2013년에 벤처 투자자 에린 리가 처음 사용했다고 그래서 이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니콘 같이 희귀하다는 의미. 유니콘을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어쨌든 스타트업으로서는 정말 꿈의
건데 한번 유니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유니콘 말고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데카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의 초거대 스타트업이에요. 이건 좀 오래된 얘기인데 좀 찾아보려 했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여러분이 알만한 기업들 많아요. 여기 보면은 데카콘 100억 달러 이상, 스페이스X도 있고, 샤오미, 여기서 많이 또 상장했죠, 이미. 데카콘. 엑시콘이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엑시콘. 엑시콘은 엑시과 유니콘의 합성어예요. 유니콘 기업이 상장되거나 M&A를 통해서 매각하면서 투자 자금을 다 회수하는 거죠. 성공한 거죠, 어쨌든. X까지 하면. 그래서 이제 M&A 돼서 하면은 성공하는 거. 이걸 엑시콘이라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 대표적인 엑시콘이죠. M&A 돼서. 상장을 선택하지 않고, 딜리버리 히어로. 이게 유럽 기업이죠. 여기와 합병해가지고, 여기 M&A 시킨 거죠. 그래서 유니콘 기업에서 M&A로 엑시탄 최초의 엑시콘이 바로 배달의 민족, 배민이죠, 배민. 또 엑시콘이 있는가 하면 유니컵스라는 게 있어요. 유니콘에 플러스 시체라는 단어, 컵스라는 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죽은 유니콘이죠, 이거는. 유니콘까지 됐어. 그러다 죽는 거죠. 그런 기업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옐로우 모바일이 있고요. 글로벌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알죠? 위웍스. 예. 공유 오피스 했던 위웍스.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유니컵스입니다. 위웍스 잠깐 볼까요? 옐로우 모바일 나중에 보게 될 것 같고, 19년에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했어요, 사실은. 기업 가치가 여기 470억 달러. 그러다가, IPO를 준비하면서 기업 가치가 거품이 된다는 걸. IPO 준비하면 많은 걸 또 이제 작업하면서 많은 걸 또 오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거품이 드러난 거예요. 저 기업 가치가 얼마나 뻥튀기가 됐는지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러면서 IPO 실패하고요. 결국 2023년도 11월 달에 파산했습니다. 위웍스. 여전히 있긴 있어요. 공유 오피스로 있긴 있는데, 이제 기업 자체는 지금 파산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파산한 상태다. 그리고 주가 보면은 저렇게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영업이익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유니컵스. 성공과 실패가 바로 그렇습니다. 유니콥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엑시콘이 될 수도 있고, 결국 이제 대부분의 유니콘까지 가면은 다 엑싯을 잘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부터 한번 제가 쭉 해서 유니콘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2023년도까지 있나? 요즘엔 찾아봐도 왜냐면 별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멈췄는데, 초창기 볼까요? 한국의 유니콘 2021년도 1위 쿠팡, 크래프톤, 옐로우 모바일, 비바 리퍼블리카, 다 여러분 잘 아는 기업들 많죠? 보니까. 야놀자, 지피클라 이렇게 한 11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는 2020년도 기준이었죠. 지금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나 더 늘었네. 보니까, 그죠? 거기 쭉 다 있었는데, 티몬, 두나무, 직방, 컬리, 이런 애들이 또 유니콘으로 등극을 했어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야. 계속. 또 일부 또 상장하고, 지금 이제 2022년도 6개월이 지났더니 보니까 크래프톤도 상장했고, 언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이 쭉 나타납니다, 이제.
이거 보면 당근마켓. 네, 대표적인.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 그 3년이라는 코로나가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준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나옵니다. 빗썸 코리아 같은데, 핀테크, 뭐 리디, 뭐 이런데요. 이런 데가 나옵니다. 또 6개월이 지났어. 지났더니 또 일부 또 상장하고 또 뭐 더 나타납니다. 오아시스, 여기였대. 뭐 이런 애들이 또 이제 유니콘으로 들어가는 거죠. 6개월 만에. 자, 그러면서 하다못해 2025년 상반기에는 유니콘 기업이 새로 나타난 게 없었대요. 그게 조짐이 2024년부터 그랬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기존의 유니콘 기업들을 보면 뭔가, 유니콘 기업들이 뭔가 좀, 조그만 어떤 패턴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있었던 거 잠깐 볼까요? 요 정권만 볼게요. 여기 유니콘 기업들 보면, 이게 쭉 한번 보세요. 패턴이 좀,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는 유니콘 기업들이 생성이 됐죠? 혹시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응? 쇼핑 기업, 이커머스 기업. 네, 이커머스 기업이 많죠, 우리나라는. 네, 그것도 맞아요. 또, 플랫폼 사업? 플랫폼 사업. 플랫폼 사업, 맞아요. 네, 플랫폼 사업. 네. 특히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그죠? 그런 데가 많고. 또 다른 뭔가 특징이 있지 않나요? 혹시? 대부분 다 B2C예요, B2B예요? B2C죠. 우리나라는 이래서 유니콘 기업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많이 담겨져 있긴 한데 사실이에요. 그 팩트만 봐도.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자, 국내 한 대형 VC가 올해 들어서 2024년도에 1,000억 원 이상 투자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대요. 자, 봐요. 밖에 찾아온 스타트업이 많지만 원천 기술보다는 기존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조금씩 접목하는 업종이 대부분이고. 네. 현재 이용한 아이디어 창업하는 일이 많지만 차별화된 기술 없이는 금방 레드오션이 된다. 흔히 얘기하는 테크놀로지의 문제점, 오리엔티드 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또 더 중요한데 그 테크놀로지 자체가 그냥 AI를 단순히 이렇게 쓰는 거 그런 테크놀로지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딥한 테크놀로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논문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난 학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컴퓨터학과 쪽에 있는 학생들 스타트업 한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은 CAD에 위에 올라가는 뭔가 이제 솔루션을 아이템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CAD를 하면서 건축가들이 건축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CAD는 한계가 있대요. 나는 뭐 잘 모르지만. CAD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CAD를 하고 있는 걸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물론 AI가 들어갔겠죠. 보조 역할을 하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뭐 루틴한 작업들은 아예 그냥 그 솔루션이 다 해주는 거야. 쫙 오토캐드하고 연동돼가지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도면을 뭐 조금이라도 막 바꾸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그냥 알아서 좀 해주는 그런 것들. 뭐 그런 AI를 활용한 거예요. AI를 활용했지만 약간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좀 딥하면서 나름대로 니치 마켓을 잘 찾은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 해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근데 내가 왜 B2B가 중요하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딥테크 중심으로 하는 B2B 기업차 실제로 글로벌에서 봤을 때는요.
2013년하고 2023년 비교를 해봐요. B2B 기업, B2B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때만 해도요, 초기 그 인터넷, 초기 이커머스 시장, 이거는 B2C에서 다 성공했어요.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공 못해요. 지금은. 뭐 성공 못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공할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근데 B2B, 봐요. 2023년에 B2B가 전체 유니콘의 78%를 활용해요. 우리가 없는 게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다 B2C로 덤벼드니까. B2C 시장은 이미 넘쳐나요. 플랫폼 시장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가져와서 뭐 사업계획서 쫙 해서 얘기를 쫙 합니다. B2C야? 플랫폼이야? 네. 하지 마. 바꿔, 빨리. 항상 얘기를 해요. 여전히 B2C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B2B로 가야 되고, 뭘 하더라도 B2B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B2C는요, 이제는 예전에 초기 인터넷 그 이커머스 시장은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확 몰려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대안도 많고요.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더. 그러니까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그게 바로 B2C 시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딱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스타트업들 요즘의 스타트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저는 뭐 제 생각이지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B2B로 해야 된다. B2C를 하더라도 B2B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머스트가 B2B야. 두 번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나조교. 두 번째가 뭐였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B2B. 그 다음에 데이터. 어떠한 방법으로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야 된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죠. 여러분이 하다 보면 AI를 활용하든,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활용하든, 아날리틱스를 활용하든, 어떤 거를 하든지 데이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생각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글로벌 마켓을 봐야 된다. 한국 마켓만 보면 안 된다. 한국 마켓을 거점 시장으로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처음부터 먼 글로벌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야 그나마 조금. 거기에 플러스 제가 두 번째 단계에서 얘기하는 제대로 된 스텝을 밟아가면서 How to build successful startup을 만들어주는 그 스텝을 잘 밟아야 된다라는 걸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자 그냥 빨리빨리 볼게요. 지금부터. 이거 다 볼 수는 쿠팡부터 한번 좀 하나씩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얘기한 거고 대표들 한번 보세요. 대표들이 재밌어요. 대표들을 보게 되면 김범석 대표는 잘 알잖아요. 김범석 의장. 그죠? 김범석 의장 하버드 정치학과 나왔고 MBA 졸업했고 BCG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자본금 30억 원으로 쿠팡을 설립했어요. 엄청나게 처음에 막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막 무지하게 공격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이미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해서 1위를 탈환을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로켓 배송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갑자기 확 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확장을 하고 2019년까지 4조에 가까운 누적 적자였어요. 2024년에 8조 도착하면서 흑자 행위를 한 거죠. 계속 투자 받아가지고 계속 매출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지. 계속 투자 받고 계속 한 돈 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되겠습니다.
급기야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27억 달러 투자해서 37%를 보유하게 됩니다. 알리바바의 데뷔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 기업 공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쿠팡이 이제 미국 또 시장에서 또 했을 때. 아마존이 미국에서 이견이 없는 승자, 한국에서 소프트뱅크 후원을 받은 이 회사, 쿠팡이 우승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쿠팡 문제 있죠. ESG 문제도 터지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 안에는. 사실 저런 게 굉장히 쿠팡을 앞으로,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쿠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전에 덕평 물류 화재 사건이 있었죠. 예, 여러분 기억날 거. 그때 사람도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다 인재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뭐 인적관리 보건안전 체계가 미비하고, 거기다 지배구조, G적인 측면, 거버넌스 측면에서도요, 차등 의결권을 또 갖고, 차등 의결권이 뭐냐면, 김범석 의장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만큼만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결할 때. 근데 차등 의결권은 달라요. 뭐 몇 배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뭐 10만 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뭐 50만 주 정도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왜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이제 막 쥐고 흔드는 거지. 그래서 이사회 독립성이 떨어지고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컨설팅 기업에서. 저는 그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물론 차등 의결권이 법으로나 뭐나 이제 문제가 안 될 수는 있겠죠. 당연히 안 될 수는 있고 이제 있는 문제지만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일, 블랙리스트 사건 아세요? P&G 리스트? 저거 쿠팡이잖아, 저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16,000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대. 쿠팡 뭐 종업원부터 시작해서 배달하는 사람들 막 해가지고 블랙리스트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부터 채용도 안 하고 안 뽑고. 요즘에 저게 있는 우리나라 막 했더니 이런 거 다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뭐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저게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저런 게 바뀌지 않고 계속 간다면. 그 다음에 크래프톤 잘 아시죠? 크래프톤 이미 이제 유니콘에서 졸업했죠. 예, 게임 회사. 네, 상장 첫날 뭐 어마어마했죠. 그래도 저기도 나름대로 상장 첫날 내렸구나 여기는 또.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 22조까지 올라가서 1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병규 대표가 카이스트 전선학고 네오위즈 첫눈 창업하고요. NC소프트 출신 개발자들하고 이제 뭐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게임을 잘 모르는데 뭐 테라가 히트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테라가 히트를 치고, 배틀그라운드가 또 이제 매출을 돌파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계 모바일 시장의 신기록을 또 했던 적이 있고, 유일하게 연간 매출액 1조 1,200억 원을 달성. 여기는 매출 가지고 유니콘이 거의 됐다고 봐도 돼요. 크래프트는. 게임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투자 받을 이유도 별로 없죠. 그렇지만 아마 받았을 거예요. 자, 대표적인 유니콥스, 옐로모바일. 아까 이제 대표적인 유니콥스라고 얘기했죠. 실리콘밸리에서 4조 원 기업 가치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쿠팡이 유니콘 됐을 때 쿠팡이 1위, 2위가 크래프톤, 3위가 옐로우 모바일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 유니콘 기업의 상징이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여기 이제 뭐 방만한 경영, 뭐 경영 실적, 그 다음에 분쟁, 뭐 하여튼 도덕성 논란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유니콥스에 전형이 된 거죠. 비발리 퍼블리카, 여기도 좀 재밌는 토스, 여러분 잘 아는 토스, 그죠? 비발리 퍼블리카. 여기도 이제 대표가 재밌어요. 이승곤 대표.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치대 졸업한 치과의사, 서울대 치대 졸업한 치과의사고요. 이 사람 치과나 차리지. 치대 졸업하고서 사업을 8개를 했는데 8개를 다 망했어. 9번째 성공한 게 토스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때 당시에 핀테크,
온갖 그 규제를 다 풀었어. 본인이 막 뛰어다니면서 다 풀어가지고 이제 토스라는 아주 대단한 핀테크예요. 그래서 핀테크 최초 유니콘 기업이 된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핀테크 이 토스 이 대표가 그렇게 애써가지고 해놓은 규제들을 풀어놓고 해서 물론 토스도 다행히 지금 잘 돼서 다행이긴 한데 누가 덕을 봤죠? 예? 그렇지, 카카오. 얘네들은 그냥 올라탔죠. 예. 갖고 있는 그거 가지고, 갖고 있는 자기 리소스 가지고 그냥 데이터 가지고 그냥 올라탔죠. 참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열심히 해놓고서 어떡하겠습니다. 네, 위메프 이 게임 허민 던전 앤 파이터의 아버지랑 허민이 이제 창업을 했죠. 그러다 박은상 대표로 하고 그래서 2015년 9월에 1,000억 원 투자 유치하고 여러분 위메프 쓰시나요 요즘에? 위메프 이제 맛이 갔죠. 네, 근데 초창기는 어마어마했었어요. 저기 엄청났어요. 1세대 이커머스죠. 위메프가. 그때 같이 했던 게 바로 티몬. 티몬은 재작년인가 언제 무슨 여행 사건이 티몬이었죠. 그래서 아예 박살 났고. 어쨌든 안 되면 계속해서 무리수를 써가지고 하다 보면 다 그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티몬과 위메프 다 이제 밀립니다. 네이버, 쿠팡, 신세계그룹, 대기업 이쪽에 다 밀려요. 이커머스는 이제. 재밌는 건 이 대표가 재밌어요. 이 대표가 서울대 총학생회장 당선이 됐고요. 고학번이래네요. 근데 게임 처음에 시작했죠. 게임 하다가 갑자기 게임 그거 회사 팔아버리고 미국 버클리 음대로 갑니다. 가서 예, 음대 가서 음악합니다. 음악 공부를 탁 하고 와요. 네, 음악학을 탁 하고 와서 그 다음에 또 뭘 했냐? 위메프를 창업을 했어요. 그때. 버클리 음대 갔다가 뭘 받길래 어쨌든 본인 음악이 좋아서 했겠죠. 네. 그러다가 또 뭐 하냐면 독립야구단 야구해요 또. 야구단을 또 해서 그때 당시 김영 누구죠? 그 감독 유명한 김성근 네네 김성근 감독을 딱 영입해서 독립야구단을 또 만듭니다. 창단을 해서 그런 거 딱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게임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참 대표들 보면은 이제 어쨌든 자 다음 무신사 잘 아시죠 여러분? 네. 무신사도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래. 무신사래요. 원래 신발을 되게 좋아했대요 대표가. 그렇게 했는데 원래 지금 패션 플랫폼이 된 거죠. 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무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겟이 명확했죠. 네. 10대, 20대. 10대, 20대 하면 다 망해. 예전에 그랬을 때거든요. 네. 타겟을 해서 자기들의 문화를 만든 거죠. 역시 문화를 만들었고요. 또 여기 무신사가 또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확장이었어요. 확장을 아주 잘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젊은 사람들의 감성에 맞는 확장을 한 거죠. 어쨌든 세코아 캐피탈 2,000억 투자하면서 유니콘 등극했고요. 지금 회원 수 1,000만 돌파 22년이니까 지금은 더 많겠죠. 네. 더 조사도 안 했어요. 이제 힘들더라고요. 저는 조사 다 하려니까 굳이? 네, GP클럽이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GP클럽은 근데 여기 이제 화장품을 나오면 아실 거야. 이제 제임 솔루션, 프로폴리스 마스크, 앙블리 라이프 론칭하고 원래는 이제 IT 제품 중국에 유통하다가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중국 유통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잘하는 거지. 그러다가 아이씨 IT 유통 재미없어. 이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토니몰리 같은 데하고 이제 전문가들하고 손잡고 자 화장품 수출하자 그래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GP클럽은. 그래서
IPO 시, 그러니까 코로나 때 좀 성장세 주춤했지만, 어쨌든 뭐, 아직까지 잘 있는 것 같아요. L&P 코스메틱. 여기는 이제 화장품 회사인데요. 여기는, 여러분, 메디힐 아시죠? 메디힐 이거예요. 이 회사예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알 텐데, 메디힐이 어마어마하게 그 스폰을 많이 하거든요. 골프 선수들한테. 그 브랜드 저것 때문에. 그리고 메디힐이 있는데, 0.1초에 그 마스크팩이 하나씩 팔렸대요. 그만큼 이제 전문화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확장 많이 했을 거예요. 다른 제품으로. 어쨌든, L&P 코스메틱은 그렇게 해가지고 400억 투자 유치하고, 그래서 결국은 IPO 성공했어요. 마녀 공장은 들어봤을 거예요. 마녀 공장. 마녀 공장을 인수를 해요. 아예 인수해가지고, 아예 코스닥으로 상장합니다. 그래서 따상이 있죠. 따상. 여기도. 자, 에이프로젠. 국내 최초의 바이오 유니콘이에요. 에이프로젠이. 그래서 뭐 카이스트 그 교수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뭐 여기 보면 뭐 항암제, 단백질 치료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하고 아주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대단한 거긴 한데 뭐 투자를 받았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아예 5송의 공장을 만들어요, 그냥. 만들어 생산해요, 그냥. 200억 투자를 유치하고 그러면서 바이오 유니콘이 되고, 코스피 우회 상장, 코스피까지 상장합니다. 에이프로젠. 지금 꽤 올라가죠, 저거 지금. 꽤 올라갔어요, 지금. 야놀자. 잘 아시죠, 여러분, 야놀자.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혹시? 야놀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죠, 모텔. 모텔 열심히 다니면서, 모텔 그날 모텔 예약하고 막 하는 거를 시작한 겁니다. 그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걸로 시작했을까요? 대표가 모텔에서 일했어요. 대표적인 흙수저였어요. 모텔에서 청소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알게 돼서 이수진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해서 한 게 야놀자고요. 발로 무지하게 뛰었겠죠. 그 모텔도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행, 레이저 이쪽에 플랫폼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여기는 액티비티 플랫폼, 종합여행 액티비티 플랫폼이 됐고 2021년도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야놀자에 투자를 합니다. 왜 투자를 했을까요?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해요. 얼마나. 그래서 야놀자 선전이 요즘엔 뭘로 나오냐면 야놀자 테크놀로지로 나와요. 우리는 레이저 쪽으로 해서 기술 선도하겠다라는 얘기거죠. 그래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GGT를 인수해요. 뭐 돈이 생겼으니까. GGT가 Go Global Travel이라는 그 글로벌 미국의 글로벌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여행사거든요. 거기에 인수해요. 거기 인수한 날 사진 보세요. 와, 그 뉴욕에 나스닥 빌딩에 야놀자가 촥. 참 모텔에서 시작했다가 불과 몇 년 만에, 그죠?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는 내가 최초로 뭔가를 시작하면은 가능했어. B2C도. 뭔가만 잘하면, 똘똘하게. 지금은 안 돼.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안 돼요. 자, 소카. 마지막입니다. 소카 쪽을 보면은, 소카 잘 아시죠? 소카. 대표적인 그 소카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혹시? 소카. 카쉐어링.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타다 생각 안 나요? 타다? 여러분, 타다? 타다 때문에 아주 난리 났었죠. 택시기사님들 뭐, 데모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이거 나오는 바람에. 이것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이 소카의 타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누가 물론 그 사람도 이재용이 한 거예요, 또. 다음을
창시한 이재용이. 이재용 대표가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쏘카 타단을 시작한 거죠. 카쉐어링 업체로 해서. 580만, 순식간에 580만 앱으로 만들어요. 만들었다가, 타다 금지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죠. 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라기보다는 하루아침에 타다를 더 이상 서비스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이재용 대표는 그 책임을 지고 이제 사임했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대표가 하고,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 미국은 그런 거 없었겠어요. 처음에 우버나 그랩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택시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실? 분명히 거기도 반발이 심했을 거라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뭐 데모하고 정치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대세로 가고 있는 걸 아무리 그때 일시적인 방편은 뭐 그렇게 이제 잠시 중지시킬 수 있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세를 잘 봐야 돼요. 항상. 지금 대세는 뭐예요? 오늘 얘기 드렸죠. B2B예요. 스타트업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쨌든 쏘카는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피해가면서 타다 금지법을 피해가면서 해서 지금 상장했어요. 결국은 600억 원 투자 유치까지 하고 그러면서 국내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유니콘 등극하고 IPO도 성공했어요. 쏘카 지금 상장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2022년도에 상장했어요. 자,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니콘들이 어떻게 됐을까? 예, 많은 또 유니콘들이 막 휘청휘청하고 막 그래. 그런데 코로나에 또 저거를 엄청난 수익을 얻은 기업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비대면 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데가 어딜까요? 마켓컬리. 예, 마켓컬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2021년도에 기업 가치가 4조 원인데 뭐야? 저렇게 줄었다는 얘기죠. 처음에 성장을 했다가 작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렇게 줄었어요, 마켓컬리.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마켓컬리부터 이제 한계를 보여주는 거야. 거기다가 왜냐하면 워낙 또 경쟁업체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쿠팡. 경쟁업체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처음에 잘했다가 기업 가치까지 올려놨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유니콘 기업이 돼요. 자, 두 번째. 직방. 직방 유니콘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때 코로나 때 유니콘에 등극하죠. 기업가치 인정받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진짜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앱 당근마켓. 당근마켓이 이때도 유니콘 등극합니다. 다음이구나. 가상자산, 두나무, 그죠? 두나무가 이제 이때 플랫폼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코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딱 하면서 이제 두나무가 이제 또 유니콘으로 등극하고요. 다 비대면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당근마켓이에요. 16번째 유니콘 등급입니다. 16번째 이후에는 저도 더 이상 어쨌든 근데 여기는 계속 투자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몸값이 2019년 2천억, 3천억보다 몸값이 10배 이상 올랐어요. 2019년도부터 불과 몇 년 만에. 근데 몸값은 올랐는데 수익은 형편없었어요.
예, 당근마켓이. 수익 모델이 없어가지고 정말 애 많이 먹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수익 창출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할 텐데 수익 창출 전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모집만 하면 모객만 해서 우리 고객만 잔뜩 들어오면 우린 무조건 성공한다. 저 때는 성공했죠. 그리고 그렇게 모객이 또 가능했었고 당근마켓은. 근데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죠. 자, 당근마켓이 이때 가입자 수가 3,600만 명, 3,600만 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인데? 그죠? 거의 다 당근마켓 다 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장동에? 근데 지금 흑자전은 언제 했냐면 2023년도. 2023년도에 했어요. 저기 가입자 수가 저렇게까지 됐는데. 그렇게 투자 받았으니까 망정이지. 투자 못 받았으면 저기도 망했죠. 다. 당근 흑자를 낸 거 2015년에 창사해가지고 막 그렇게 발전을 막 했는데, 기업 가치는 막 올라가고 발전했는데, 사실 흑자는 2023년도에 냈습니다. 8년 만에 창사했죠. 창출 전략이 그렇게 중요한데, 투자자들은 왜 그걸 못 봤을까? 사실. 자, 어쨌든 유니콘, 글로벌 유니콘 클럽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이거는 옛날 거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없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고, 한국은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 색깔이 뭐예요? 기타긴 한데, 제일 판 게 전자상거래, B2C가 되게 많죠. 한국은 다른 데에 비하면. 그거를만 한번 보세요. 그런 포인트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니콘들이 많이 안 생기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저는 좀 하고요.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요 D를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잠깐 여러분한테 숙제를 해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자기의 그것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한 2분, 3분 정도에 여러분 창업 아이디어, 여러분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네, 아이디어. 요 자료는 제가 내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실 거고요. 본 관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타 하고 싶은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창업 아이디어. MIT는 이럴 때 20개를 내준다 그러더라고. 20개를 해오라고. 그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한 개 정도만 생각해서 그거를 딱 피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 얘기했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저널이라고 해서 스케치를 그냥 해와서 여러분 그냥 발표만 좀 해주시면 돼요. 스케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한 대로 그냥 간단하게 시간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걸 갖다가 모아서 우리 유하나 조교가 가져온 실제 바이오 쪽에 관련된 솔루션 그거는 이제 하나로 두고 이제 나머지 한 3개 정도만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물론 필요하면 여러분하고 같이 선정을 할 거고요. 선정을 해서 이제 팀원을 모을 겁니다. 팀원. 그러니까 보트 방식으로 모을 거거든요. 보트 방식으로. 그래서 선착순 보트 방식으로 모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5명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부득이하게 D는 좀 잘라서 이제 2순위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그게 그래도 최선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임의로 다 잘랐어요. 임의로
꽉 섞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다양성을 생각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식 같지는 않더라고요. 본인이 또 원하는 또 뭐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거를 해서 발표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처음에 나머지 강의들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가급적 팀까지 짤 겁니다. 팀까지 짜고요. 뭐 어쨌든 이건 뭐 MIT에 저기가 준 건데 MIT 그 빌 교수님이 진짜 그 교환으로 준 거거든요. 20개 아이디어 가져와. by next class까지. 이렇게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아주 MIT 그 숙제 내준 거 보면 아주 그냥 험악합니다. 험악해. 언제 그거 하라고. 어쨌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엉뚱한 아이디어 가져오지 마세요. 엉뚱한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면 자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아이디어. 그거 아이디어 아닙니다,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그런 편한 아이디어로 해도 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공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아요. 전공 쪽에서. 컴퓨터학과든, 뭐 어디, 전자공학과든.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원생들은 이제 그렇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쪽에서 진짜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크게 없거나 자기는 그냥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떡해. 전혀 우리 저거 못하거든. 팀 짜자마자 바로 스텝 1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이디어 하나 정도는 분명히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4개의 아이디어, 유아나 조교의 아이디어까지 해서 4개 아이디어 가지고 팀을 짜서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질문. 촬영하는데 막 이런 데 막 앉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